시간에는 이제 서사문학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서사문학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야기가 있는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설이죠. 자, 소설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소설도 시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지만 우리가 서정문학, 그중에 시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소설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에서는 화자가 있듯이 소설은 이제 서술자가 있습니다. 이 서술자가 이야기해주는 것을 누가? 독자가 바로 듣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술자가 뭐를 설정을 하냐면요. 바로 인물을 설정을 합니다. 소설은 인물과 인물 또는 인물과 뭐 어떤 사회 또는 그런 아니면 인물 자신 내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펼쳐나가는지가 이제 서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술자가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모두 뭐다? 허구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여기서 삶의 진실을 발견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인물이 있으려면 우리가 나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학생이고 또 우리 집에 가면은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항상 뭐가 있나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배경은 그 인물 뒤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배경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인물이 만나서 갈등을 일으키니까 뭐가 있어요?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물, 배경,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죠. 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설은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어떤 것이 있어요. 구성 단계가 있었죠. 예를 들어 발단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인물이 소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사건의 실마리가 좀 드러나고 이것들이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위기를 맞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재밌는 부분이죠. 절정에 이르고 마지막에 이제 결말을 이루게 되는 이런 구성 단계를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서는 이제 뭐 평면적 구성, 입체적 구성, 단일 구성, 복합 구성, 액자 구성, 피카레스크 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 인물의 어떤 제시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서술자가 어떤 시점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점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어조의 문제들이 이제 부차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 이 어떤 서술자가 이렇게 소설이란 건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어떤 가상의 허구의 무대다. 허구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서사문학의 핵심이자 서사문학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론 공부를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전체 줄거리가 있고요.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짧은 지문이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충분한 정보는 다 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전체 줄거리 여기 한번 볼게요. 1사 후퇴 때 부산으로 피란으로 온 원군은 비 오는 날이면 동남매의 음산항집이 회상된다.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제시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미 이 전체 줄거리에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1사 후퇴라는 거는 우리 6.25 때 후퇴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여기서 알려주고요. 부산은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공간적 배경이 되죠. 피란민이에요. 누가? 원구라는 뭐가? 인물.
이렇게 보통은 전체 줄거리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 같으면 중요한 인물이니까 알려주겠죠. 비 오는 날이면, 자, 이 소설의 제목은 바로 손창섭의 비 오는 날입니다. 이 비 오는 날이 바로 뭐를 얘기해요? 제목입니다. 누구의? 동욱남매의 음산한 집이 회상이 된대요. 그러면은 또 다른 뭐가 나와요? 인물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소설은 인물과 인물이 만나서 어떤 사건을 펼쳐져 나간다. 원구라는 인물이 동욱남매와 겪는 일련의 어떤 사건이 있을 테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다? 배경이 있다. 근데 제목이 비 오는 날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비 오는 날이라는 이 비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비가 오던 어느 날 원구가 방문한 동욱의 집은 비참하고 황폐한 판잣집이었다. 여기 살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배경이 어때?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안 좋아요. 그죠? 초상화를 그리며 겨우 생계를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그들이 여기서 누구냐면요. 동남매를 얘기합니다. 그마저도 못하게 되고 노파 어떤 할머니한테 돈을 떼어 살던 집마저 떠나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이후 동욱의 집을 찾은 원구는 나중에 이제 원구가 여기 온 거예요. 동욱남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감정이 나옵니다. 뭐 격분과 자책감을 안고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소설을 이렇게 짧게 전체 줄거리로 요약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우리가 읽어가면서는 그 장면을 보기 때문에 길이가 길고 또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요.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제 전문을 검색을 하면 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이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우리 그 전후문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원구가 처음으로 동욱을 찾아간 것은 40일이나 계속된 긴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이었대요. 근데 이 장마라는 게 비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기억이라고 여기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비 자체가 이 소설의 분위기, 음산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동래 존점에서 동래가 어디냐면요. 부산이죠, 부산. 전차를 내리자 동욱이가 쪽지에 그려진 약도를 몇 번이나 퍼보며 진득진득 걷기 말젠 비탈길을 원구는 조심히 걸어 올라갔다. 자, 여기서 보면 서술자가 지금 원구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또 그것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네요. 비는 여전히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역시 긴 장마와 함께 비가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비가 오면은 걷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는 뭔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함 이런 것들을 주고 비가 오면 사람이 밖으로 활동적으로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또 주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줍니다. 우산을 받기는 했으나 비가 후려치고 흙탕물이 튀고 해서 정강이 밑으로는 말이 아니었다. 지금 원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동욱이 찾아가는데 너무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힘든 상황인 거죠. 동욱이가 들어있는 집은 인가에서 뚝 떨어져 외따로이 있었어요. 이 집이 이렇게 멀리 있다는 건 피란민의 집들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욱남매가 사는 곳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묘사가 나오죠.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한기통에 버티고 있는 두 개의 통나무 기둥이 모로 기울어지는 집. 그러니까는 겨우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이 모습이 굉장히 불우해요. 그리고
참혹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중략이 됐고요. 여기가 김동욱 군의 집이냐는 원구의 물음에 여인은 이라고 뭐가 나와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건 우리 원구가 여기까지는 이제 동욱이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중략 이후로부터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뭐가 펼쳐지죠? 네, 사건이 일어나겠죠. 이때부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태도는 거만해 보이는 것이었다. 이 말없이 약간 고개를 끄덕여보는 여인이 거만하다고 것이었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 서술자가 누구의 시선을 통해서? 이 서술자는 원구의 시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욱군 어디 나갔습니까? 하고 재차 묻는 말에도 여인은 먼저처럼 고개만 끄덕했다. 그리고 나서 원구를 어떻게 해요? 노려보듯 하는 그 눈에는 까닭모를 모멸과 일종의 반항적 태도까지 서려 있다. 모멸이란 건 약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반항이란 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초면인데 원구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 여인이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여인은 누굴까요? 네, 동욱 남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욱이의 동생 동욱을 얘기합니다. 처음 보는 여자지만 자기한테 막 이렇게 노려보듯이 적대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인이 혹시 자기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 정원구라는 이름을 밝히고 나서 동욱과는 소학교에서 대학까지 동창이었다는 것과 특히 소학시절은 초등학교 시절을 얘기합니다. 거의 날마다 자기가 동욱이네 집에 놀러 가거나 동욱이가 자기네 집에 놀러 왔다는 걸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 원구가 이제 동욱이의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고요. 동욱이의 동생 동욱이가 이제 원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친해지는데 이 원구하고 동욱이하고는 이제 친구잖아요. 근데 자기 여동생이 원구한테 조금씩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고 원구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뭐 결혼을 해서 살 생각 없느냐, 여동생을 좀 책임져 줘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구가 차마 그거를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동욱이의 동생 동욱이는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저른 소아마비 장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불구가 있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친구지만 동욱이 같은 경우는 자기 여동생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약간 동생을 되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못되게 합니다. 그래서 동욱이는 정신적인 불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욱 남매는 정신적 불구와 신체적 불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남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경이 언제예요? 일상 후퇴 때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는요. 이런 6.25라는 전쟁이 남긴 우리의 육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상처를 누구의 눈을 통해서 원구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동옥, 그 다음에 정신적은 동욱. 그래서 이 남매를 보고 있는 그 원구의 심리에 우리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원구의 시점을 많이 빌려 쓴 대안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을 읽는 방법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 중요한 것 뭐가 있죠? 시점. 자, 이 시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점을 파악하는 건 자연스럽게 파악을 하면 됩니다. 나가 있으면 1인칭, 나가 없으면 뭐예요? 3인칭입니다. 근데 여기 이 소설 같은 경우는요.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구는 그냥 원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점은요. 이제 3인칭 시점인데 원구의 마음속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냐?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서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이 글에서 비 오는 날의 배경의 역할. 이 비 오는 날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제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이 비 오는 날이만 되면 이제 원구는 그 옛날 자기가 교류했던 동욱남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동욱남매는 이미 행방불명된 상태니까 원구는 그 소아마비가 된 여동생과 결혼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그런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1번 작품 전체에 음울한 분위기 연출한다. 그렇죠. 중요한 배경이 되고 비 오는 날에 음산한 집이 해상된 거니까 이미 줄거리에서 과거 회상을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이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참하고 비정상적인 삶 맞죠. 그 외다른 곳에서 남매 2명이서 의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또는 우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허무와 절망의 정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암시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이제 4번입니다. 비 오는 것 자체는 이제 사건의 암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이 글의 인물관계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A부터 E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거. 소설은 뭐라고 했어요? 인물하고 인물이 만드는 그런 갈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원고하고 동욱이는 무엇? 친구예요. 친구. 소학교부터 같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동생 누구? 동욱입니다. 노파는 이제 동욱하고 이 동욱 남매가 이 집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자 이유, 고통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4번의 문제를 쭉 보면요. 풀어보셨죠? 몇 번이죠, 답이? 너무 쉽죠? 2번이죠. 상대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다. 노파가 동욱이를 동정했으면 그들을 내쫓았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이 글을 읽고 난 후 감상. 이것도 우리가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에서 독자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네, 5번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일사후퇴라던가 피란민이라는 용어 때문에 알 수 있죠. 인물의 무기력한 삶이 형상화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육체적인 상처와 정신적인 상처를 가진 이런 동남매가 이렇게 외따라 모인 집에서 이제 폐쇄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원고가 목격하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9번에는 5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움 중 해당하는 부분, 인물의 묘사. 자, 어떤 배경과 사물이 아니라 인물이니까 이것은 몇 번이 되나요? 네, 4번이죠. 이 여인이 어때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태도가 어떻게 보인다? 거만해 보인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정문학에 대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았습니다. 분명 이 문제가 쉬운 사람도 있고 약간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헷갈린다 하면 다시 이루는 부분에서 조금 힌트를 찾고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